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준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종조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주는 것이 문예부흥, 그러니까 문화가 다시 부흥을 한 것이거든요. 문화가 부흥을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는 문화가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가 발전될 수 없는 시대, 그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문화가 발전된 시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종조 시대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시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되려면 정치도 역시 안정이 되어야 하는 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조 시대하고 정조 시대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2층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하다못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도 짓지 못했던 그 건물들을 그들은 지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독점권을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정조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상업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정조가 야, 모든 사람들 다 장사해야 하자. 그렇게 우리 새로 개혁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들과 연결됐던 정치인들, 정경유착과 연결됐던 정치인들이 허용하게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선대왕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태조대왕 때 만든 법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절대 개혁할 수 없죠. 전대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정조는 다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791년 자기가 왕이 된 지 15년 되던 해에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장사할 수 있게 바꿔버렸습니다. 조선 건국한 지 399년 만의 일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거죠. 영조의 개혁과 정조의 개혁, 이 두 개의 개혁을 우리가 탕평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조의 탕평과 정조의 탕평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영조의 탕평은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김대중 정부 때 활용했던 DJP 연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조는 노론 중심으로 해서 소론 몇 프로, 남인 몇 프로 이렇게 두루두루 쓰자는 것이 영조의 개혁이고 정조의 개혁은 당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당파는 일체 필요 없어. 자기를 지지해주는 당파가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당파가 있죠. 보통 정조를 지지하는 당파가 남인이었고 정조를 반대하는 당파가 노론이었는데 그런 것과 전혀 개의치 않고 인물 보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필요하다. 그러면 당파와 관계없이 데려다가 쓰는 것이 정조의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정조의 인사정책을 배우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혁들이 정조 시대가 영조 시대와 다른 그런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경제적 안정의 시대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정조는 그런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냈을 수 있을까? 왜? 정조는 잘 아시겠지만 국왕이 되지 못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국왕이 되지 못했을 뻔했을까요? 간단하죠.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세자가 28살에 뒷주에 갇혀서 죽었거든요. 사도세자는 국가가 무능하면, 왕실이 무능하면, 기득권이 무능하면 백성들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바로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려고 한다. 백성들에게 그 독점한 것을 조금씩 함께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실학인 거예요. 당시 노론들한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대동법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균역법 개선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당시 양반 사대부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일반 백성들은 세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 낸 세금으로다가 국방력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론 세력들이 영조한테 이야기해서 끊임없이 아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를 제공을 하고, 그 가짜뉴스의 핵심이 사도세자가 평양에 가서 평양에 있는 군대를 대거 동원해서 아버지인 영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결국 그 누명으로 사도세자는 뒤지에 갇혀 죽게 되는 겁니다. 정조가 이야기합니다. 억불정책 국가 기조입니다. 1392년 조선 건국할 때 억불숭유 정책이 정부 기조예요. 당시에 4대 교린, 그리고 반원 친명, 원나라 반대하고 명나라 친하게 지내자, 큰나라 섬기고 이웃나라와 사귀자, 그리고 억불숭유,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한다가 국가 기조고, 이 국가 기조는 조선 내내 일관되게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야기합니다.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볼 때 불교의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러니 불교와 소통해야 된다. 양명학, 주자 성리학에서 가장 적은 양명학입니다. 사문난조. 그래서 양명학 하는 사람들 다 인천 강화도로 쫓겨갔고 강화도에서 살다가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명학파를 강화학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강화도의 재발견은 양명학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양명학이 소론으로 이어지면서 조선 독립운동, 한말 독립운동의 기저가 됩니다.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합니다. 노론 출신으로 독립운동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소론 출신으로 독립운동한 사람은 9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강화지역 출신들. 정조가 이야기하죠. 양명학, 왕양명의 학문은 고금의 제일이다. 지금 양명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선비들은 양명의 문장을 읽어야 된다. 노장사상,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은지교, 즉 서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서학은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데 그 서학에 대해서도 서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저 서학의 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정학을 잘못했고 경제를 안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경제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이 서학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고 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조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사회에 보통된 이데올로기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정조는 손상이칼 늘 강조하죠. 가장 손상이칼을 강조한 사람은 공자입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윗사람이 조금 덜 갖고 아랫사람한테 더 많이 주어야 한다. 혹은 이익은 윗사람들보다 아랫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손해는 윗사람들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윗사람들이 이익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랫사람들은 이익을 덜 갖게 하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책임을 지우고 윗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는 손상이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리더로서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정조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리고 공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죠. 정조가 만든 법 중에 종친들의 일반 백성들 재산 금지법을 만듭니다. 만약에 종친들이 왕실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국왕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재산을 착취하게 되면 그 종친들의 재산을 100% 몰수해서 국가 재산으로 환속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법인지 당시 종친들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 친인척 무슨 뭐 관리법 뭐 이런 비스름한 것이 되겠죠. 정조는 자기가 모은 재산 1년 동안의 왕실 재산이 정해지면 그 재산을 모으고 아껴서 그걸 다 국가 예산으로 다시 편입시켜 줍니다. 고종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종은 자기의 왕실 재산을 정부에다 고리대금으로 빌려줘 가지고 그 고리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새 예산 편성되면 다시 찾고, 그리고 후반기에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고리대금으로 또 빌려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매천야록을 읽어보시면 고종과 민항우의 나라 망가뜨린 이야기가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정조는 판결문을 경전대하듯 공자님이 쓰신 책을 대하듯 꼼꼼하게 읽고, 그래서 엉터리 판결문을 제대로 밝혀내서 내가 사람을 살린 것이, 억울한 사람을 살린 것이 15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우했던 거죠. 이렇게 존중과 예우가 이제 정조가 그 어려운 역적지자 불이구나, 역적의 아들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국가개혁을 이루어서 오늘날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조를 그리워하고 정조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겠다고 원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강의를 하게 해주셔서 더더욱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정조의 리더십, 소통, 화학,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를 풀어내신다면 인천일보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언론사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